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 10 설경환입니다. 대선이 어느새 43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또 이번 주말부터는 설 연휴가 시작되죠. 이처럼 시간은 촉박한데 대선 판세의 최대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설까지 목전에 두면서 각 당과 후보 모두 전략 투구 모드로 전환한 모양새인데요. 덩달아 호남 구의 경쟁도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토론 10에선 누구보다 호남 민심을 꿰뚫고 있는 각 당의 선대위 책임자들과 함께 대선 관련 이슈들을 좀 더 지역의 시각에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 광주기본사회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영덕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광주시 선대위 송기석 공동총괄 선대위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직전까지 정의당 호남권 선대위원장이었죠. 강은미 의원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선대본부 국민소통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권은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분과 함께 저희들이 토론했던 게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 꼭 한 달 만에 또 함께 자리를 했는데 그때도 시청자분들에게 약속을 한 만큼 오늘 이 자리가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생방송에 좀 이점을 살려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단 뭐 당 새 신화를 발표했습니다. 기본적인 골격은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본인은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고 또 뭐 종로 등 보궐선거 세 곳에서는 무공천, 또 그 국회의원들의 동일 지역구 삼선 금지를 좀 제도화하고 또 청년들한테 2030 청년들한테 지방 의원을 한 30% 할당하고 중요한 비리 의원들 제명을 좀 서두르겠다. 굉장히 다양한 그 새 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좀 평가를 먼저 내려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해당되는 당은 좀 제일 늦게 얘기를 하고 먼저 국민의힘 송기석 위원장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먼저 그동안에 다 나왔던 얘기를 쇄신안으로 포장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폐식이 짙어질 것 같으니까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내는 것 같은데요. 그게 얼마나 순수성이 있고 국민들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장동 비리의 몸통인 그리고 586 운동권의 핵심인 이재명 후보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디 국민들한테 호소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국민들의 또 호소력이 좀 불투명하다, 이게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정의당 강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보궐선거 무공천과 관련해서는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진행이 됐는데 민주당의 당원의 원칙까지 저버리면서 후보를 내어 이제 혹독한 심판을 받았는데요. 이번 재보궐선거 당연히 무공천해야 되죠. 다만 이제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서초갑과 대구 중남구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정의당도 작은 정당이지만 우리 당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보궐선거는 후보를 내지 않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실천을 해온 상황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회에 아예 이것을 법으로 좀 제도화하는 것까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제도화까지 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국민의당 권인희 위원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뭐 만시지탄입니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를 내지 말 것을 국민들이 요구를 한 바 있는데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후보를 내는 것을 강행을 했었는지 새삼스럽게 오늘 이 안이 발표가 되니까 궁금해지고요. 또 마찬가지로 윤미향, 이상직 의원 등 비리 혐의 의원과 관련해가지고 국회에서 줄곧 제명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와 관련돼서 외면하다가 오늘 또 제명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외면했을 때는 어떤 입장으로 외면을 했었는지 또한 새삼스럽게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궐선거 3연임 초과금지 제도와 관련해서는 사실 안으로 선언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 정개특위가 진행 중입니다. 바로 선거법 개정으로 관련된 사항을 제도화할 수 있으니 법적으로 2월 회기 중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실천 의지까지 함께 담보되기를 바랍니다. 네.
세 당의 의견을 종합하자 보면 좀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진작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하지 않다가 왜 이제 와서 하냐 하는 이런 좀 반론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주당에서도 좀 분명하게 좀 해명 내지는 또 견해를 밝혀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뭐 우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고육지책 만시지탄 표현하시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 평가를 듣다 보니까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 참 오랜만에 좋은 결단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이게 실은 그 과정을 보면 작년 12월 달에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의 정당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당혁신위원회 논의 과정을 통해서 올해 들어서 벌써 세 차례에 걸쳐서 혁신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오늘 송영길 대표께서 발표하신 그 내용들은 그런 혁신위가 제안했던 혁신안을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저는 송영길 대표 오늘 긴급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정치 교체를 위해서 본인부터 솔선수범해서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하는 선언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그 저희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위원회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고 또 송영길 대표께서 당대표께서 이렇게 본인부터 솔선수범하는 그런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후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이 지속적으로 좀 뒷받침되는 그런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오늘 그 송영길 대표가 발표한 새 신안 가운데서 좀 눈길을 끈다고 좀 대부분의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 586 용태론에 대해서 본인이 차기 총선 불출마를 통해서 뭔가 화답을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후에 이 586 기득권 운동 세력이라도 좀 많이 표현도 합니다만은 이분들에 대한 용태가 계속 확산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좀 지역에서는 좀 관심사인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먼저 민주당부터 좀 당내 분위기 어떤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용태와 관련한 결단은 개인적인 영역 그 결단이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 국민적 요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 의원들의 해당 되시는 의원들께서 고심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다만 이것이 개인 몇 분의 용태로 자꾸 초점이 맞춰지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런 정치의 새로운 어떤 개혁을 위해서 어떤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고 또 정치권이 어떤 쇄신을 이루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권은희 의원님도 삼선 연임 제안에 대해서 제도화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데까지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은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더 좀 관심을 갖고 주력해야 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대 위원장님 말씀이 당 내에서 물론 이제 개인 의견이지만 굉장히 전향적인 말씀도 좀 하셨어요. 특히 뭐 정치 교체, 세대 교체, 또 기득권 좀 내려놓기 요즘 얘기 많이 하는데 586 용태라는 게 그런 부분까지 다 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좀 저는 듣고 좀 싶습니다. 아쉬운 게 네. 이제 지금 이 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민주당의 위기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촛불 정부가 해야 할 대한민국의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너무 많이 놓쳤다, 제 역할을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단순히 586 용태의 문제가 아니라 네. 실제 이제 이분들의 임기가 24년까지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다양하게 필요한 그 정치적으로 필요한 제도 보완들, 뭐 교육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돼서 좀 더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인물 한 사람 그만둔다고 이게 이 사회의 문제가 혁신이 되겠냐라는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세대 교체보다는 새로운 그 정치 세력의 교체가 돼야 되는데 민주당 내부적으로 사람이 조금 바뀐다고 해서 그게 뭐 정치 교체가 되겠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견해 있으신가요? 뭐 이번 대선을 통해서 시대 교체의 부분을 실현을 하자는 것이 이제 안철수 후보의 생각이고 그런 부분들은 대선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고 586 용태가 자꾸 언급되는 이유는 예전부터 언급이 되어 왔었던 부분인데 586이 상징하는 바가 진영과 분열 정치 그리고 무능을 상징하는 그런 그 상징어가 됐기 때문에 586 용태가 자꾸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586 용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이런 부분들은 계속 거세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쇄신한다라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586 용태와 관련해서 사실 3선 이상 금지하면은 자연스럽게 586 용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법 개정조차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안건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조차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의지가 그만큼은 없다라고 아직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유가 물론 기득권이라고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적폐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신적폐가 된 겁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통렬한 자기 반성, 그동안 이념적 분열 그리고 오만했고 이런 것들 내로남불 이런 것들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반성의 전제 위에서 뭐 정치 교체 이걸 논해야 그게 가능한 거지. 적어도 저는 송영길 대표가 이번에 그래요. 정권 교체는 꼭 필요하다. 이것은 자인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더불어서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으로는 이제 그러면은 그 정치 제도를 어떻게 바꿀 거냐인데, 그런 면에서 저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만든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하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대로 된 다당제 체계하고 그리고 대통령 결선 투표제까지 좀 제도로 바꾸는 것에 네. 까지 좀 그 뭐 같이 좀 합의를 하면 좋겠다는 일단 생각입니다. 이렇게까지 논의가 확대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좀 중심을 잡기 어려우니까 일단 586 용태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좀 반론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지금 정치에 대한 그 불신을 넘어서 혐오까지 이렇게 번지고 있는 것은 우리 정치가 그만큼 못했기 때문이고, 우리 정치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성찰을 기반 위해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586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이런 것을 놓고는 논쟁이 있을 수는 있는데, 단지 50대면서 그 80년대 대학을 다녔고 그 60년대생인 이런 분들만 놓고 보면 그분들이 다 이렇게 쇄신의 대상인가 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거는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우리 국민들, 특히 유권자들의 어떤 세대 대표성을 충분히 비례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컨대 21대 국회를 보면 50대, 60대가 무려 82%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최근에 와서 2030 세대가 청년 세대의 그런 어떤 요구 또 기대 이런 것들이 정치를 통해서 그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국회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은미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송영길 대표께서 오늘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제도화를 통해서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그런 정치로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것에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보고요. 머리를 맞대봤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정권 교체를 막아보려는 몸부림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이번에 정권 교체되면 자연스럽게 정치 교체도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586 용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함의를 포함하고 있고 또 이후에도 저희들이 꾸준히 좀 논의를 해야 되고 지켜봐야 될 대목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좀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다뤄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요즘 하루가 멀다고 여론조사들 매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마 유심히 지켜보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의 지지율 추이 각 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분석을 해주시고 이후에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정의당부터 먼저 얘기를 할까요? 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지지율 자체가
어쨌든 후보의 자질이나 정책에 대한 지지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건지에 네. 대한 의문이 있고요. 일단 본격적인 후보 간의 다자 토론이 좀 열리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네. 언제든지 이제 지지율 반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후보의 도덕성 그리고 가족 리스크 이런 것들이 계속 쟁점이 되면서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차기 정권의 핵심 정책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의 논의가 되지 않고 네. 있는 이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보시면 2002년도에는 대선이 행정수도 이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2012년 같은 경우 경제민주화, 복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담론이었고 그런 좀 주요한 담론들이 좀 논의되면서 각가의 정당의 좀 비전들이 제시되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지율이 좀 형성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심상정 후보가 도덕적인 문제나 가족 리스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제대로 된 국가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을 빨리 붙여서 우리 시민들이 그걸 가지고 좀 지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이 좀 열리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 입장에서 요즘의 지지율 추이 좀 안타깝다는 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국민의당 입장에서 최근의 지지율 추이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전화 면접을 통한 한국갤럽의 3주간 여론조사 결과 추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들이 30% 초중반의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30% 초중반의 박스권의 의미는 지지층만 결집하고 있고 확장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지지층만 결집하고 확장성이 없는 결과가 나오는 원인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민심으로 표현을 하면 바로 수긍하실 텐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민심은 무섭다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 민심은 내가 누굴 뽑는지 모르겠다. 라는 그런 민심입니다. 이런 후보들의 문제의 특성 때문에 사실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데 반면에 인물 경쟁 구도로 깨끗함과 미래 비전 능력을 제시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우리 유권자들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빠른 지지율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2주 연속 17%의 그러한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설 민심 이 안철수 후보의 인물 경쟁력이 더 확산이 되면서 2월 달에는 강은미 의원께서 얘기하신 정책 위주의 대한민국 개혁 위주의 그러한 담론이 이 안철수 후보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스권에 갇힌 두 후보가 사실 개혁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 담론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의 의혹을 가지고 난타전이 벌어지는 지금 그 쌍방 녹취록 사건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으로 선거 국면에 정책 국면으로의 전환이 기대된다라는 측면입니다. 상당히 자신감에 찬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추이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네, 지난 한 달간 지지율에 있어서 가장 변동폭이 컸던 후보는 역시 윤석열 후보였던 것 같습니다. 당내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다가 이런 여러 사정으로 이제 하락을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선대위를 해체하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하고의 갈등도 극적으로 봉합된 이후에 정말 실무형의 선대본부 체제로 이렇게 재편된 이후에 다시 반등세를 보였고요. 우리 이제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대장동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만배 씨가 당시 비리는 다 이재명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관련돼서 이 상습 언어 폭력 관련된 녹취록이 공개돼서 그거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진다든가, 무엇보다도 4천 명이 넘는 민주당 당원들이 대선 후보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정도의 당내의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지금 다시 반등이 올랐고요. 최근 여론 추이를 보면 안정 상승 추세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 다음 설전 토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정책에 더 집중하게 되면
정말 국정 능력을 보여준다면 아마 대세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지지율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좀 민주당은 최근의 여론 추이 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고 어떻게 좀 분석하고 있는지요? 우선은 아직 이제 설 민심을 지나봐야 실제 투표장으로 가서 유권자들이 어디에 표를 찍는가 이것을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박빙 승부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재명 후보는 안정적인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상승세가 회복된 상황인데,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내심으로는 상당히 불안하실 거예요. 언제 또 급전직하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께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 그 원인이 됐던 2030 세대의 이탈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지지율 상승이 어느 정도 이어지다가 지금은 상당히 정체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것이 뭐 보편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본다면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들어와서 여론조사에서 하나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단일화 여부를 묻는 그런 문항이 추가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단일화 문항이 있는 여론조사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높게 나옵니다. 근데 단일화 문항이 없는 여론조사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높습니다. 전반적인 그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그 이후에도 단일화 이슈는 조금 여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 안정적인 그 여론의 지지세를 상승세로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결국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의 이 각박한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질을 좀 만들어낼 것인지 하는 정책과 공약으로 꿋꿋하게 좀 승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패널 분들이 인용하는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국적인 저희 지지율 추이를 좀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저희들이 이제 호남 민심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호남은 어떻게 지금 지지율 추이를 분석하고 있는지 각 당마다 아마 고민도 있을 거고 기대하는 대목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이 부분은 일단 민주당부터 먼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호남 민심 추이 좀 어떻게 좀 분석하고 있습니까? 기대에 좀 부응을 하고 있습니까? 기대보다 지금 미흡합니까? 이게 제가 그 매주 이제 내려와서 주말에 내려와서 지역 활동을 하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주중에도 가끔씩 내려와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은 예전 대선과 그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열기가 조금 덜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호남 민심은 아직도 차분하게 어떤 후보가 호남의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한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위기 상황에 있는 대한민국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이런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저는 유심히 보는 것은 우리 호남 민심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느 한쪽 그 손을 들어주는데, 그 이전까지는 상당히 후보들 간의 경쟁을 시키는 그런 양상을 보여왔는데, 아직은 서로 경쟁을 시키면서 일종의 조련을 하는 그런 민심이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그런 시각 때문에 현재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예전에 비해서 그 좀 보다는 낮게 나오는 것도 현재는 그런 관망세 때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거나 또는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후보들이 어떻게 경쟁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유력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후보가 보여준 그런 태도나 또는 국민의힘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과 공약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재명 후보 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으로서 또 집권 세력으로서 충분히 호남 민심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국민의힘도 관련해서는 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호남 민심 추이 어떻게 좀 보고 있고 어떤 부분에 좀 기대를 걸고 있는지요? 저도 이 지역에 계속 있으면서 이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과거보다 국민의힘 당의 후보라는 점 때문에 그 거부감 이것은 약간 좀 약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네. 느낌이 들고요. 근데 그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경쟁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아직도 이재명 후보는 지지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뭐 도덕적 사유라든가 뭐 여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일에 보면 생애 첫 유권자 연맹, 그러니까 올해 처음 유권자를 투표권에 행사하게 되는 그 젊은 학생들이 한 20여 명 이상이 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게 되는가 하면서 본인들은 윤석열 후보를 찍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 이유가 표만을 얻기 위해서 사이다 발언하는 후보보다는 공정과 상식, 정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후보를 우리는 선택하겠다. 그게 우리 미래를 더 제대로 이끌어줄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동안에 과거 18대, 19대 이럴 때 대선에 보면 국민의힘 뭐 이쪽 정당 후보들의 뭐 득표율이 굉장히 낮았는데 이번에는 적어도 20% 이상은 네. 충분히 이렇게 득표가 가능하다라는 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2016년 안풍, 네. 녹색바람, 진원지가 이 호남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게인 2016년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이제 관심사인데 현재 호남 민심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한 달 전 이 시사토론 텐에서 토론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안품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상황이었는데 정말 빠르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1월 초에 전국적으로 이 야권 후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이 골든 크로스가 가장 빠르게 일어난 지역이 이곳 호남입니다. 1월 초에 안철수 후보가 2등 후보로 호남에서 2등 후보로 전화 면접을 통한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에 따른 분석입니다. 2등 후보로 올라서면서 골든 크로스를 이뤄낸 지역입니다. 역시 호남의 판단은 빠르고 또한 안철수 후보에게 호남에서 개혁 정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 후보에게서 사실은 개혁 정책을 요구할 지금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본인의 의혹으로 지금 수렁에 빠져 있고 윤석열 후보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누구의 대독을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의 연속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개혁 정책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남 민심에 빠르게 반응하고 개혁에 대한 요구들을 안철수 후보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활동들을 설 전후 집중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정의당 입장에서는 호남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심상정 후보도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나오는 지지율 좀 아쉬운 대목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호남 민심 추이 정의당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87년 6월 항쟁 이후로 이제 대통령을 직접 선거하면서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계속 뭐 독점을 하다시피 했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는 실제 국민의힘은
자기 자신들의 영리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지 과연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말할 수 없고 그런 면에서 수구 세력이지 보수 세력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실제로면 보수 세력인 것인데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로 어쩔 수 없이 호남에서는 그동안 민주당을 선택해 왔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학동 사고에 이어서 화정동 참사까지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과하게 자기 이익을 취하면서 우리 무고한 시민들이 죽은 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이 제 역할을 했냐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무섭게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심하게 찍혔는데 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디에다 그러면 뭐 이렇게 그 도움을 요청해야 되냐, 네.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거냐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결선 투표제나 이런 것이 없어서 결국은 실제로 제가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후보를 찍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 후보의 장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윤 후보가 너무 싫으니까 저 사람 당선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네. 결국은 지금 현대 우리나라의 정치 체계 자체가 이렇게 상대방이 싫어서 차악을 선택하는 이런 제도에서 늘 민심이 제대로 표출되지 않는 게 문제인 거고 그래서 결국 우리 심상정 후보가 그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만큼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 이런 제도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이제 정치 개혁 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개혁 과정 중에 중요하게 한 가지로 좀 대통령 결선 투표제도 좀 함께 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비호감의 대선이라는 좀 말씀하고도 좀 일맥상통한 부분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토론회에서부터 뭐 좀 정책을 한번 따져보죠. 호남의 좀 대표 정책을 먼저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각 당이 상대당의 공약에 대해서 좀 의문나는 부분을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민주당부터 지금 호남의 대표 공약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선 앞에서 이제 호남 민심에 네.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뭐 그 저희 당뿐만이 아니고 우리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여론을 분석하는 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호남도 유권자 지형이 변화했다고 하는 그런 점일 텐데요. 대체적으로 그동안 호남 민심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대한민국 전체 운명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 있게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소위 MZ세대라고 이야기하는 2030 세대는 그러한 그 대한민국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고민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보다 더 선진국 수준으로 그렇게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는 그 두 날개의 어떤 전략을 통해서 네. 소구를 할 생각이고요. 이제 호남 공약도 그러한 측면에서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분야별 공약이 발표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각 지역별 공약은 이제 경선 때 그 발표된 것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서 아마 호남 공약은 현재 예정돼 있는 것으로는 이번 주 네. 말 정도에 가서 아마 호남 공약이 발표가 될 건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지역 공약의 특징은 광역별 공약뿐만이 아니고 226개 기초자치정부 네. 공약을 전부 따로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광주 같으면 5개 자치구 공약이 따로 준비되고 현재 있다는 하고 거죠. 있다는 거죠. 예, 예. 전남 같은 경우는 22개 시군입니까? 네, 그렇죠. 12개 시군. 22개 시간 네네. 맞습니다. 예. 공약이 따로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게 아마 광역별 공약 발표와 함께 순차적으로 발표가 될 텐데 핵심은 이재명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밝혔던 에너지 대전화의 네. 중심 도시 그리고 AI 또 우주 항공 산업 등 네. 첨단 산업 중심 도시 그리고 글로벌 문화와 네. 생태 관광 중심 도시 이걸 기본 축으로 삼고 현안 과제인 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도 국가의 적극적인 어떤 개입을 통해서 이것이 지역 갈등으로 해소되고 있지 못한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은 호남 공약, 특히 대표적인 거 어떤 것들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윤석열 후보는 호남 관련돼서 큰 틀의 공약은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도 호남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기본 입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시는 호남 홀대론이 나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미래 산업 중심지로 호남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광주는 이제 AI를 중심으로 한 그 자동차, 예를 들어서 뭐 첨단 미래, 그리고 전남은 뭐 우주 관광 또는 스마트팜, 그리고 관광 도시로, 그리고 전북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자유도시로 해서 유수의 기업들 그렇게 유치하겠다라는 건데요. 그 큰 틀의 공약이 있고, 저는 무엇보다도 주목하는 것은 지금 첨단 3지구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한참 공사 네. 진행 중인데 정말 미래 먹거리는 저는 정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가 그 AI 데이터 센터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정보를 토대로 여러 가지 새로운 스타트업, 뭐 미래 먹거리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데요. 단순히 데이터 센터만 구축해서는 그게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구축하는데 한 3, 4천억 들지만 추후에 계속 새로운 시설 한다든가 이런 데 약 3조 이상을 계속 투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 방문했을 때 그 점을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추후 광주에서는 그 AI 데이터 센터 여기를 토대로 아마 구글이라든가 뭐 애플 이런 기업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면 지금 우리 광주가 정말 심각한 경제적 측면에서 너무 그 공동화, 도심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예를 들자면 아시아 문화 전당 이 하나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공공항 이전 문재인 정부 결국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까지도 정말 대통령이 주도해서 아니 가덕도 잠재적으로 30조 정도 투입되는데 왜 광주 공공항 이전한 데는 그 10분의 1도 투입을 못 한다는 겁니까? 그 투입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거기에다 광주천을 살려서 영산가까지 있고 다음에 우리 민주항쟁 중심지로 이런 그 답사 코스 만들어서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면 제가 대표 경황만 물어봤는데 너무 나이를 하니까 이게 백화점 공약이 된 것 같은데요. 아니, 이런 것을 묶어서 광주를 살리자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호남 공약 고민 네. 많이 하고 몇 가지를 조금 제시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좀 설명해 네. 주시죠. 당연히 호남 공약 처음부터 지역 공약의 첫 번째로 언급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지역 공약은 광역경제권입니다. 광역경제권이라는 것은 인구 500만 이상의 경제권을 형성시켜서 자생적인 경제 그리고 효율성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그러한 방향 속에서 광주와 관련해 가지고 뭐 앞서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AI와 데이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관련된 그 세부적인 정책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부분이 오히려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고 신규로 말씀을 드린다면 광주에 이 백신 특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특구인데요. 이러한 광주의 백신 특구 그리고 충북의 바이오 산업, 오송 바이오 산업 그리고 대구의 첨단 산업 의료 지구가 있습니다. 이 삼각구도의 의료 산업 벨트를 바이오 산업 벨트를 육성을 해서 삼각구도 속에서 자생력과 효율성을 갖추어서 세계 5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시키는 그러한 기업들을 육성을 시키는 그러한 정책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두 당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자고 하면 AI와 데이터와 관련해서 사실은 참 중요한 게 이 산업들은 특성이 집중입니다. 집중인데 아시겠지만 현재의 이 더불어민주당 현재의 정부에서는 이 AI와 데이터 산업을 나누어서 전국에 나누어서 이 부분의 산업을 육성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집중화된 특성에 맞지 않는 그런 산업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의 수정을
얘기하는 AI와 데이터 산업의 광주 산업 육성인지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그 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뭐 3조 투입해서 구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3조 투입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되려면은 이게 공공기관 데이터가 개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개방이 돼야 데이터가 집적이 되고 그 집적된 데이터로 이 산업화가 가능한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의 문제는 공공기관 데이터가 개방이 안 된다는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3조 투입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데이터를 어떻게 개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생각을 하셨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은 잠시 후에 정의당 얘기를 듣고 두 분이 기억했다가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호남의 대표 공약 꼽는다면 어떤 걸 좀 제시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호남 공약을 이야기하기 전에 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방 소멸입니다. 특히 네. 이제 전남이나 전북이 그런 문제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한 고민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 심상정 후보는 전 국토의 생활 공간의 민주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직장만 주어진다고 해서 거기가 뭐 생활 공간이 되고 지역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거, 의료, 교육, 여가, 교통 그리고 일자리가 서로 연결되어 충족되는 소규모 웰빙 도시 연결망을 좀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떠나간 청년들이 행복한 삶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광주는 지역 생산의 가장 큰 부분을 기아차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내연기관차가 종식되면서 미래차 전환을 해야 되는 위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기아자동차뿐만 아니라 광주 글로벌 모터스까지 합쳐서 AI, IT 기술의 최첨단 친환경 미래차 생산 기지로 좀 전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광주 의료원과 관련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예산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역 교육기관에 대한 과감한 R&D 투자와 함께 의료, 그다음에 의과학 분야 인재 육성 지원 및 최첨단 의료 산업 클러스터를 좀 구축하겠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저는 정말 대선에서는 이제 지역에 보면 지역 공약들이 주로는 지역 개발,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되는 측면인데 한편으로는 이 흑색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그 개발 공약 중심이 또 이제 나중에는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짚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문제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인 공약이긴 하지만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또 지역에 아무리 다 좋은 공약이 있더라도 결국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네.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좀 더 강조되는 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각 당 대선 후보들의 호남 대표의 공약을 좀 들어봤습니다. 열에 차 있다는 부분들은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권은희 위원장이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민주당 쪽에는 AI 데이터 산업 이거 집중 육성해야 되는데 너무 나누는 거 아니냐, 육성 방법이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인데 이 대안이 뭐냐 이 질문인 것 같은데 짧게 좀 답변을 해주시고 이어갔으면 합니다. 우선 국토 균형 발전의 그 방향에서 지역 공약을 설계해야 된다. 이건 너무도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우리 권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데이터 센터나 또는 AI 산업과 관련한 직접과 집중의 문제는 이게 아까 그 많은 대다수 후보들이 지금 지역 공약과 관련해서 초강력 경제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네트워킹 사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허브를 어디로 두고 그 데이터들을 연결을 해내는가, 각각 그 필요한 산업을 어떻게 연결해내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지금 현재 이미 추진이 되고 있는 AI 중심 도시 그리고 데이터 센터 구축도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광주를 허브로 해서 각 지역을 연결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이 갖고 국민의힘도 간단히 권은희 위원장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히 해주십시오. 네, 실제로 데이터를 이렇게 축적하는 몇 군데 타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첨단의 AI 데이터 센터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대한민국 모든 정보가 집적되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아까 공공기관, 국가 이런 부분 이야기했는데 당연히 그 장벽을 제거를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기업 이 정보가 다 당연히 거기 모이는 것을 전제로 한 네. 그런 공약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TV 토론 관련해서도 좀 양자 토론 문제가 되는데 논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마침 내일 방송 뭐 금지 가처분 조정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네. 좀 그걸 좀 지켜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짧습니다. 한 20초씩 해서 이번 유권자들 우리 후보의 이런 면을 좀 꼭 봐달라.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는데 정의당부터 좀 하시죠. 예, 네. 짧게 해주십시오. 예. 정의당 왜 나왔어? 심상정 안 되는 거 알고서도 왜 나왔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 정의당 심상정은 집 없는 세입자를 위해, 비정규직 청년을 위해, 성폭력에 신음하는 수많은 김지은을 위해, 산재 위협에 죽음의 일터로 향하는 수많은 네. 김용균을 알겠습니다. 위해 예, 이런 이번에는, 분들을 예, 위해서 이렇게 제대로 하시죠. 활동하겠다고 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당 간단히 우리 후보 몇면 네. 어떤 부분? 광주 시민 여러분, 2016 국민의당이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 더 단단해지고 호남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단단해진 안철수가 호남의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민주당 말씀해 주시죠. 네, 호남 민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더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는 진짜 아니지 않냐 이런 것이 호남 민심인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는 실력과 실천과 성과로 네.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내로남불 정권 심판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비리 대한민국 당군의 최대 비리 몸통을 또는 정가 사범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오늘 네 분 패널 너무 수고하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사토론 1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